사회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누구나 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공연히 불안합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질 것 같고 현재 편안한 상태가 곧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불안이 다 이 심리 건조의 무의식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냥 잊고 열심히 뉴스 브리핑이나 하고 다 잊고 살지만 가끔씩은 저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돈을 모으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시간 신장이 또 안 좋아질 건가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이 노후에 과연 노후 대비는 되어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이 덜 들어서 그런 불안을 별로 안 느낄 건데요.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런 불안을 느낄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적어도 자기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불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솔직히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산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중산층의 위치라는 것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은행에 지점장을 하고 이러다가 그만두고 자영업 한다고 했다가 말아먹고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또 개인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직장에 잘 다니던 걸 나와가지고 다 말아먹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설사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30대 재벌 중에서 15개 이상이 제가 볼 때 매우 위태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불안 지수가 얼만큼 되는가? 전혀 불안하지 않다가 0, 매우 불안하다가 10이면 한국인들은 한 5.4 정도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우 불안하다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다야 중간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냐? 고연령층일수록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육체 노동자일수록 임시직일수록 불안이 높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크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간다.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보다 훨씬 편안할 겁니다. 또 내가 육체 노동자다. 불안하겠죠.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먹고 사는 일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자, 내가 돈이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참 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5.6 정도로 자기 개인에 대한 불안 지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불안하냐 물으니까 25.3%가 노후다. 그리고 18.4%가 취업 및 소득 문제다. 대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측과 일치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 세 가지 다 경제 문제입니다. 노후나 취업이나 소득, 즉 경제 문제가 불안의 절반쯤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개인적인 불안 요인, 이런 경제 문제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신체적 건강이 1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부양 및 간병, 즉 다 참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는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36.6%나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이 삶의 과정에서 불안 속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술도 참 많이 마시는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써서 SNS 상에서 참 화풀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고소고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종교기관을 간다고 이런 불안이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배째라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째라고 살았고 앞으로도 배째라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한테 똑같은 자기 개인의 불안과 미래 불안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사회 분위기, 즉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이 청년 취업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이 불안의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4.7인데 이 자신의 미래를 대한 불안은 6.6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도 우리 사회의 경기가 침체되고 자살이 늘어나고 진짜 사회가 다운되어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 청소년들 앞에, 집에 자식들 앞에서는 내일 삼수갑산을 간다 하더라도 좀 호쾌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아버지는요, 정말 집 밖에 나가면 먹여 살리는 걱정으로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시달렸고, 그걸 잊기 위해서 소주를 마시고 때로는 집에 와서 좀 폐악질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어른은 어른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사회를 애들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밥상머리에서 참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풀라고 하면 애들이 점점 불안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참 자라난 애들이 꿈과 희망에 부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벌써 어른이 돼가 피터팬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중고등학생이 이 정도 걱정하게 된다면 이거 심각하죠. 보이스피싱요. 이거 진짜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간 남편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아갈 걸 걱정이 되어서 남긴 재산 1억 난짓한 돈을 하루에 3번이나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동일한 일당들이 털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사기범들은요, 심지어 경찰까지 돌려보내도록 지능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홀로 사는 72살 할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금감원에서 당신 자금을 동결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니까 은행 앞에 도착해 있으라. 이래가지고 돈을 모두 날린다 하니까 은행에서 6천만 원을 찾았답니다. 그 얘기라 은행 직원을 요청으로 청원경찰이 할머니 집까지 모시고 갔는데요. 할머니가 사기범한테 속아가 그 은행 직원한테도 거짓말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출동한 경찰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면서 결국은 이 조직원들한테 돈을 건네주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놈들이요, 할머니한테 집에 또 4천만 원 숨겨두라고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숨겨두란 돈까지도 또 찾아가 버렸답니다. 할머니가 걔들 만나러 간 사이에. 그리고 그나마 좀 은행에 남아있던 돈까지도 인출을 시켰는데 수상이 여긴 경찰이 피해를 막았다는 겁니다. 참, 이 할머니도 딱한데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좀 이 엄중한 조치가 진짜 불가능한 걸까요? 통신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좀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이요, 건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사들도 저는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는 거의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 참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높은 분들이요, 중국 정부에 이야기 좀 해가지고 한국, 중국 경찰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씨를 말릴 때까지 단속하는 일을 왜 좀 못합니까? 이쯤 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중 간의 중요한 외교 문제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국에서 거는 전화가 한국의 통신망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피해자들에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신사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하루에 뭐 수백 건 수천 건의 전화를 걸어대는 콜센터 부분을 통신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정보 그다음 치안기관과 협력을 하면요 얼마든지 잡아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데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나가면요. 근데 통신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경찰 단독으로도 안 되는 거고 경찰, 뭐 국정원, 또 통신사, 은행이 연합으로 TF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보이스 피싱을 뿌리를 뽑는 그런 어떤 매뉴얼북을 좀 만들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외교통상부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해서 공조 수사를 하는 부분. 중국이 만약 이것도 안 하겠다면요, 중국 정부가 보이스 피싱을 중요한 수입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 과제로 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디 저기 뭐 길 가다가나 젊은 애들 몇 명이 모여가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의 한 3분의 1, 절반쯤이 욕입니다. 이 공중인 어른들이 많이 있는 데서도 욕을 이렇게 써요. 제가 젊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힘이 약해 보이는 애를 패고 하던가 말리다가 저도 몇 번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대가 60대보다 욕을 2배나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의 64.5%가 이 욕설을 갖다가 자주 가끔 사용한다. 근데 이 욕설을 이렇게 한마디로 언어의 일종의 일환처럼 청소년이나 20대가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짜증나는 일이 몇 번씩 있죠. 그런다고 다 욕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욕을 쓰는 것은 저는 SNS 문화하고도 관계 있다고 봅니다. SNS에요. 뭐 톡이나 뭐 이런 거, 그 댓글 달거나 이런 거 보면 막 욕이 태반입니다. 지금 궁금하시면요. 어떤 정치적으로 예민할 만한 신문 기사에 댓글 달린 거 인터넷 한번 보세요. 뭐 대통령도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자꾸 좀 힘들어 갈수록 좀 이념, 뭐 세대, 지역별로 점점 이렇게 정오를 갖다가 자꾸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 정오를 이제 욕을 통해서 내뱉습니다. 그리고 익명이 돼버리면 그 욕은요, 막 욕이 3분의 2, 정상인 말이 3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학교에서요, 가정에서 자기 애도 지가 단속해야죠. 욕 쓰는 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긴 뭐 선생이 애들한테 얻어맞고 사진 찍히고 수모 당하는 판인데 그런 놈들 그놈의 자식들을 대학도 안 시키는데 참 나라 꼬라지가요. 참 참교육 정교조. 제가 왜 느닷없이 또 갑자기 정교조 이야기하느냐. 학교에 저는 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매 많이 맞았고 학교 다닐 때 억울했는데요. 그래도 체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과정에서요. 그리고 폐악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난 씨앗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 게요, 개인의 뭐 인권이나 학생 인권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욕을 너무 둔감시 생각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요, 애들을 다 배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한 85%가 대학에 가는 세계에서 희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졸업생 중에 한 30%가
지가 하는 직장에 일하고 전공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4년 동안에 뭘 하고 배웁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의 과도 조정이 좀 필요하고 한데요. 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계열 학과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돼가. 그러면 돈 안 되는 그 공부는 아예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죠. 사람이 살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인문학적 교양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참 이 나라가 왜 이리 자꾸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년대 대졸한 사람 중에 전공하고 일이 일치하는 사람은 222만원 평균 임금이요. 대졸은 맞는데 전공하고 하는 일이 일치 안 하는 사람은 206만원. 돈이 좀 많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교 중에서 전공하고 일치 안 하는 사람은 187만원. 전문학교를 나왔는데 전공하고도 일치 안 하는 사람은 17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 맞는데 자녀들을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요. 자녀가 소득도 높아지고 그 직장에 오래 다닐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근데 계열별 전공 일치 취업률은요. 의학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의대 나오고 약대 나와가지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별로 90.3%, 교육, 사범대학도 마찬가지 89.4%, 공학, 공대가 77.1%고요. 인문, 자연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전문대도 교육, 의학, 공학은 높았는데 인문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게요. 한국의 대학에 인문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취업 불일치율이 높고 쓸모없는 공부라고 해서 철학과니 미학과니 종교학과니부터 시작해서 사학과 이런 학과들을 다 없애버릴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봐요. 자, 그러면 정부가 대학별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문계 과가 예를 들어서 한 인문계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가 한 20개가 있다면 어느 대학은 지역별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유지해라. 또 나머지는 어느 대학은 한 두세 개만 유지해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좀 해가지고요. 적어도 그 숫자는 좀 줄여드리지만은 그 과는 그 지역 도 단위로 봤을 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전국적으로 그런 분포를 가지도록 해야 인문학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인문학과를 나와서 그 계열에 취직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취직 잘 안 된다. 취직하고 전공하고 관계없는데 취직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들은 싸그리 없애져 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문학과 관련되는 부분은 누가 공부하고 유지해 나갑니까? 저는 사회가요. 돈도 중요하지만은 인문학적인 교양적인 소양은 반드시 바닥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옛날에 대학생이 귀할 때는 대학을 나와서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게 되면 그래도 교양과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공부나 교재를 통해서 남들보다는 높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될 거다 하는 기대로 대학을 보냈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얼마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전공이 돈 되는 것만 찾는 전문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인문학이 무시되는 이런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철학이나 미학 이런 과들요. 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찌 한국은 전부 이렇게 눈앞에 돈 되는 데만 몰려가야 되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